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오늘은 순수 이성 비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했죠.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야기가 좀 더 쉬울 테고요. 칸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첫 번째 영상을 나중에 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 결론이 뭐였죠? 그것은 여기 이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나한테 감각 자료를 줌으로써 내가 대상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대상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함으로써 이 대상을 인식한다라는 거였어요. 즉 인식의 방향이 이 대상으로부터 나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 체계가 이 대상을 이렇게 구성한다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제 더 이상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 인식 체계예요. 이 인식 체계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대상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식 체계는 내가 볼 수 없어요. 그것은 카메라가 마치 자기 자신 카메라 내부를 찍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카메라 내부를 알려면 카메라가 찍은 사진을 보면 간접적으로 카메라 내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식한 대상을 분석해 보면 우리의 인식 체계 내부를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작업을 칸트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우리의 인식 프로세스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인식 프로세스는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감성, 구상력, 지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칸트의 인식론은 경험론과 합리론의 종합이라는 점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물 자체와 현상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바로 시작하시죠. 자, 이제 인식 프로세스의 첫 번째 과정인 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아셔야 할 점은 여기서 감성은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감수성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성은 감각 자료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해요. 즉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우리가 무언가를 듣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각 자료를 받아들일 때 그냥 아무렇게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감각 자료를 받아들일 때 시간과 공간의 형식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모든 감각 자료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과도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감성의 형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감각 자료를 받아들일 때 그러한 감각 자료를 정리하는 형식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의 인식 속에서 없애버릴 수 없어요. 예를 들어보죠. 여기 그림 한 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 하나하나를 한번 제거해 보죠. 먼저 사과를 제거하고 책을 제거하고 자동차를 제거하고 장난감을 제거해 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액자까지 제거해 보죠. 그러면 뭐가 남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야,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공간이에요. 그럼 공간도 제거해 볼까요? 잘 안 돼요. 공간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조차 제거할 수 없어요. 이번에 소리를 들어보죠. 여기서 드럼 소리를 제거해 보죠. 그 다음엔 기타 소리도 제거해 보고요. 베이스 소리도 제거해 보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죠?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죠?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그럼 시간도 제거해 볼까요? 잘 안 돼요. 시간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조차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식 체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각 자료를 받아들일 때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형식의 틀로서 정리돼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칸트의 시간과 공간 이론이에요.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상은 우리의 인식 체계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으로 이미 정리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감각 자료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실제로 우리가 본 것은 이런 이미지들의 파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상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상력은 아까 본 감각 자료를 기억했다가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말해요. 구상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본 감각 자료와 지금 보고 있는 감각 자료를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즉, 구상력은 시간적으로 펼쳐져 있는 감각 자료를 종합해주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상력을 단지 이미지들의 파편을 종합해주는 능력인 것처럼 말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구상력의 기능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고요. 구상력은 여러 종류의 감각 자료를 모아서 동시에 인식하도록 해주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구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빨갛다는 인식과 동그랗다는 인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잡다한 감각 자료가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감각 자료가 이렇게 종합이 돼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얻겠죠. 이제 이 빨간색 사물로부터 그 배경의 색깔을 분리해요. 그리고 이 빨간색 사물이 안 보이는 부분까지 채워요. 그러면 이런 표상을 얻을 거예요. 지성은 여기에다가 넷, 사과, 빨갛다 라는 개념을 붙여요. 그런 다음 지성은 이런 개념들을 결합을 해요. 이것을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판단은 아무렇게나 하냐? 아니에요. 판단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이것을 범주라고 하는데요. 먼저 수적으로 하나냐, 여럿이냐, 전체냐를 판단하고요. 성질로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제한이냐를 판단을 해요. 그리고 관계로는 실체와 속성, 원인과 결과, 상호작용으로 판단을 하고, 양상으로는 가능, 불가능, 현실적, 비현실적, 필연적, 우연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 표상에서는 전체성, 긍정성, 실체와 속성, 현실성의 범주를 적용해요. 그러면 모든 사과는 빨갛다 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감각 자료를 보고 모든 사과는 빨갛다 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보통 서양 철학사를 보면 근대 인식론을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립으로 설명해요. 합리론은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해서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로 이어지고 경험론은 로크로부터 시작해서 버클리, 휴므로 이어진다라고 하죠. 합리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식의 원천은 바로 인간의 이성이고요. 경험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식의 원천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칸트의 인식론은 합리론과 경험론 둘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흔히 칸트의 인식론을 붕어빵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밀가루 반죽이 붕어빵 틀 속에 들어가면 그 틀 모양과 똑같은 붕어빵이 나와요. 그런데 칸트의 주장에 따르면 감각 자료가 인식의 틀 속으로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의 틀, 12범주의 틀 모양으로 똑같은 지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때 밀가루 반죽과 감각 재료를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경험이라고 보고요. 붕어빵 틀과 인식의 틀을 합리론자들이 말하는 이성이라고 보면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 둘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합리론과 경험론은 칸트에 대해서 통합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성과 경험, 그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칸트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다는 말에서 내용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없다는 말은 경험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성은 사고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 없는 사고는 밀가루 반죽도 없이 붕어 틀만 구운 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밀가루 반죽 없이 붕어빵 틀만 구우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갈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라는 말에서 개념은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없다는 말은 이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직관은 경험을 말하고요. 따라서 개념 없는 직관은 밀가루 반죽을 붕어빵 틀에 넣지 않고 그냥 막 구운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거라는 말이에요. 또 이런 말도 나와요. 비둘기는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더 잘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공기가 없으면 비둘기는 날 수조차 없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말이야.
자, 여기에서 공기는 경험을 말해요. 그래서 공기에 저항이 없다는 말은 경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다는 것은 지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경험 없이 생각의 힘만으로 화려한 지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경험 없이는 아무런 지식도 만들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붕어빵 방식으로 말하면 인간은 밀가루 반죽 없이 붕어빵 틀만 가지고 상상 속에서 붕어빵을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밀가루 반죽 없이는 붕어빵을 만들 수조차 없다는 말이 돼요. 이게 뭘 겨냥한 말이냐면 지난번에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신이 존재하는지, 우주가 유한한지,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지, 자연은 인과 법칙을 따르는지, 칸트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에 관한 지식이 바로 경험 없는 지식, 즉 밀가루 반죽 없는 공갈빵이라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 보죠. 먼저 감각 자료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감각 자료는 어디서 온 거죠? 네, 여기서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뭘까요? 나는 이것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감각 자료를 받아서 내가 구성한 이 대상이에요. 이것 자체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물 자체라고 하는데요. 이러고 보면 칸트는 세상을 둘로 쪼개버린 거예요. 물 자체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로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물 자체는 존재하는 건가요? 그렇겠죠. 이 물 자체가 존재하니까 내가 이로부터 감각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대상을 구성했다라고 말했잖아요. 따라서 물 자체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여기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으로 정리되기 이전의 이 물 자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칸트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물 자체는 지금 여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 머릿속에서 구성한 이 대상일 뿐이에요. 따라서 칸트는 초월적 관념론자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칸트에게 있어서 이 경험된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칸트는 경험적으로는 실제론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칸트는 초월적으로는 관념론자이지만 경험적으로는 실제론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내가 눈을 뜨면 뭔가 잡다한 감각 자료가 내 눈으로 들어와요. 나는 먼저 이 잡다한 감각 자료들을 시간, 공간 형식으로 먼저 1차 정리를 하죠. 이렇게 정리된 것이 바로 이러한 이미지들의 파편이에요. 이러한 자료들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 곳으로 모아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이미지에서 사과, 빨갛다라는 개념을 뽑아내요. 그리고 12범주 속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결합해요. 그래서 모든 사과는 빨갛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감각 자료를 받아들여서 시간, 공간 형식으로 1차 정리하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모으는 능력을 구상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범주를 통해서 개념들을 결합하는 능력을 지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의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것을 물 자체라고 해요. 그래서 칸트는 초월적으로는 관념론자이고 경험적으로는 실제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순수이성 비판의 전반부만 이야기했어요. 후반부에 나오는 변증론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정리가 안 됐어요. 언젠가라도 할 수 있을지 사실 저도 기약을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마치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칸트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 인식체계에 내재되어 있는 일종의 형식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칸트의 입장은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시간 공간 이론과 완전히 달라요. 뉴턴은 시간과 공간은 객관적으로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라이프니츠는 시간과 공간은 사물과 사물들 사이의 관계일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물과 사물들 사이의 관계라고 해도 어쨌든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칸트의 입장은 전혀 반대죠. 칸트는 시간과 공간은 외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식체계에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얻었는데요. 칸트의 형식주의, 뉴턴의 절대주의, 라이프니츠의 관계주의예요. 그렇다면 이 세 입장은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이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여기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따져 들어가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나름 생각이 있지만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만 영상을 만들 때마다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칸트를 잘못 설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 때문인데요. 제 설명에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바로잡아 주세요. 그래야 다른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